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떤 프랑스 여학생이 당당하고 단호한 태도로 일본의 남학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남학생은 당황하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 중인 노엠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시테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물리치료학을 전공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의학적인 공부도 해야 하는데 힘을 쓰는 일이다 보니 체력도 좋아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아주 부유했어요. 아버지가 파리에서 가장 큰 목공소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직원들도 몇백 명은 되었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휴가 아니면 파업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목공소에도 예외는 아니었죠. 날이 갈수록 직원들의 파업이 심해졌고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수시로 파업하기 시작했어요. 심할 때는 파업을 7주 이상 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보다도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하셨고 결국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뒤로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짊어지시고 굳은 일도 마다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도 돌보셨어요. 한순간에 어려워진 저희 가정은 침울해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항상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걸 많이 느끼며 자랐어요. 제게 좋은 친구이자 존경스러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생활비와 아버지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일찍이 알바도 하고 아버지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보호자로 병원에 모셔가기도 하면서 학업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아버지의 휠체어를 끌고 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저희를 보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가볍게 인사만 했는데 동양인으로 보였고 처음엔 중국인인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담당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남은 휴가 기간을 사용한다고 2달 동안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동양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재활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갑작스런 담당자 변경에 당혹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았죠. 사실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정말 답답해요. 프랑스는 전문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주치의가 먼저 소견서를 써줘야 만날 수 있거든요. 산부인과, 정신과, 안과, 소아과 등 특수한 진료를 제외하고는 주치의 소견서 없이는 다른 전문의의 진료를 받지 못해요. 여간 답답한 게 아니죠. 어렸을 때 피부과 진료를 받아야 했었는데 주치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시간을 지체하다가 습진 흉터가 남아버린 적도 있었죠. 그때 주치의에게 강하게 항의해서 결국 소견서를 받아내긴 했지만 받아내면 뭐 하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이미 흉터도 져버렸는걸요. 프랑스에서는 안 아픈 게 최고이고 병원 갈 일이 많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거기다 프랑스의 의료비는 어떤지 아시나요? 우선 의료비가 아주 비싸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높고 여전히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이라서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 격차가 커요. 그래서 병원 가려면 무조건 파리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행정 절차도 복잡하다 보니 대기 시간도 길어요. 예약하려고 해도 전화를 잘 받지도 않아서 몇 시간 동안 전화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해요. 물리치료도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했거든요. 이렇게 한 번 받기 어려운 물리치료를 몇 달 전에 예약했는데 담당 물리치료사가 없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이내 새로운 동양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싹 녹아내렸어요. 사실 저희가 다른 선생님에게 받고 싶다고 처음 보는 동양인 물리치료사 선생을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고 따졌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 파견 오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전문 물리치료로 제일 유명한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정부에서 압도적으로 선진화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모셔왔다고 실력도 좋으니 한번 믿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보다 프랑스의 의료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디 파견해올 곳이 없어서 먼 한국에서까지 파견해오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온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이름은 준석이었어요. 처음 저희를 보자마자 여기까지 잘 오셨다며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냐고 묻길래 그때서야 준석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었죠. 저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5초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185가 넘는 큰 키에 다부진 근육까지
그는 굉장히 남자답고 듬직해 보였죠. 게다가 작은 얼굴의 피부는 어찌나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맑은지 20대처럼 보였어요. 눈매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전반적으로 반듯한 이미지에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키 작고 빼빼 마른 시커먼 중국인과 일본인만 봐서 그런지 동양인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준석이 어려 보여서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7살이나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동안인 거죠? 동안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무튼 물리치료에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를 자신의 아빠인 것처럼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편안하게 치료를 잘 받았다며 고마워하셨죠. 물리치료를 마치고 상담실에서는 아버지의 현재 상태와 치료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뇌졸중이 조기에 발견되었으니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얘기였죠. 평소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고혈압, 당뇨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터졌죠. 갑자기 휴대할 수 있는 자동전자 혈압계 세트를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 혈압 측정기인데 집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갑자기 왜 강제 구매를 시키는 거냐고 따졌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를 보며 준석은 아차 소리를 내며 이내 미소를 짓고 말하더군요. 구매하라고 드린 게 아니라 무료로 그냥 드리는 거라고 하며 혈압 측정기에 보면 한국의 병원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많이들 홍보 물품으로 드린다고 해요. 한국에서는 무료로 혈압 측정기까지 준다니 한국의 넉넉한 서비스에 정말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준석은 뇌졸중의 흡연은 절대 안 된다며 마치 아들보다도 더 살갑게 대해주고 저희 아버지에게 흡연 줄이기 약속까지 받아내더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재활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니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도 해주었어요. 저는 따지며 물었던 것이 부끄러워졌지만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비스까지 챙겨준 준석에게 아버지와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어요. 보통 뇌졸중을 겪은 환자들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 준석은 저희 아버지와 저까지도 항상 챙겨주고 응원해줘서 가족 같은 느낌도 들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전에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며 김밥과 라면을 나눠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먹는데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김밥 안에는 채소도 가득 들어있는데도 고소하고 맛있었고 거기에다 김밥과 함께 먹는 라면은 정말 환상조합이었죠. 물리치료학이라는 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데다 챙길 것이 많은데 이를 위해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임하는 한국인 준석을 보고 저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인 석준 덕분에 제 진로를 물리치료학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지금도 준석처럼 좋은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물리치료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물리치료학을 공부한다고 준석에게 얘기하고 준석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니 준석도 뿌듯하다며 주말에는 시간이 있으니 물리치료학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보통 파리도서관에서 물리치료학을 공부하는데 준석에게 1:1 과외를 받다시피 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오는 날이면 물리치료학에 대한 상식도 알려주고 한국과 한국어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준석이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준석은 자신은 파견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한번 차여보니 슬프기도 했다가 분노도 치밀었다가 내 마음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인지 존경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만 표현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면서 도서관에서 물리치료학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책상 위에 보낸 노란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이나 받는 사람 이름도 없는 그냥 노란 봉투였어요. 봉투 안에는 안녕? 공부 중? 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석이 장난치는 건가? 하고 준석에게 연락해 물어봤지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같은 학과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자리인 줄 알고 잘못 붙인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전공시험도 있어서 그 일은 신경도 안 쓴 채 몇 줄을 보냈죠.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 이번에는 노란 봉투가 제 전공 책 위에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 학교에서 수업 듣는 사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필기체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버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죠. 도무지 누가 저를 찍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소름이 돋는 사진과 메시지였어요. 안녕? 나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라고 글이 쓰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도 제 모습을 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니 공포가 확 밀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죠.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준석이었어요. 준석도 깜짝 놀라며 왜 이렇게 놀라는지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도서관에 와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오늘 시간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준석을 보자마자 안도하며 준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식은 땀까지 흐리는 저를 본 준석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휴게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건네주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인데 그렇게 놀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프랑스인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든 깊게 관여하지 않아요. 친구나 가족이더라도 본인이 먼저 도와달라거나 요청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죠. 그런데 저를 걱정하며 따뜻하게 대해주고 먼저 도움을 주려 하는 준석의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이런 오싹한 일이 제게 생긴 게 믿기지 않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렸어요. 준석은 한참을 제 옆에서 저를 토닥여주며 자신이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어 준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준석은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정말 깜짝 놀라고 무서웠겠다며 위로해주고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어요. 준석이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는데 그때 제 심장도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좋아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지 몰랐어요. 준석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지금 바로 범인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경고를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러다가 혹시 해코지라도 해오면 어떻게 하냐고 말렸어요. 준석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만만하게 보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경고하고 주의를 줘야 한다며 누가 이렇게 한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다시는 도서관에 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준석의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범인을 제대로 찾아 주의를 줘야겠다고 용기가 생겼어요. 준석은 정확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죠. 먼저 도서관 경비 담당자에게 봉투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고 CCTV를 볼 수 있는지 부탁하니 담당 직원도 놀라며 같이 CCTV를 돌려봐줬어요. 그런 준석의 모습을 보니 더욱 든든했어요. CCTV를 통해 책 위에 봉투를 뒀던 범인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애는 타케시라는 일본인 남학생이었죠. 듣는 수업이 있긴 했지만 저에게 이런 봉투를 준 게 타케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교양 수업으로 세계문화와 역사라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주변 애들 사이에서 타케시를 오타쿠라며 놀리고 괴롭히더라고요. 입고 오는 티가 여자애니 그림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단순히 괴롭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놀리는 애들을 말리고 수업이나 제대로 들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는 지나가다 타케시를 마주치게 되면 그냥 인사만 했지 사사롭게 말을 주고 받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타케시는 저에게 말 한마디 못하던 조용한 애였어요. 그런데 타케시가 이런 짓을 했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CCTV를 준석과 함께 보고 나오는데 마침 타케시가 도서관을 서둘러 나가고 있더라고요. 준석은 타케시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긴 다리로 다가갔어요. 순간 저는 살짝 무서웠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준석을 얼른 뒤쫓아갔어요. 하지만 막상 타케시가 범인이라는 생각이 드니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마음은 정말 따끔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었지만요. 다행히 옆에 있던 준석이 바로 타케시를 향해 강하게 얘기했어요. 너의 행동으로 노에미가 많이 놀랐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앞에서 직접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했죠. 타케시는 무슨 말이냐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황당하다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그때 준석은 폰에 담아놓은 CCTV 속 타케시의 모습을 보여주며 증거도 있으니 다시 한 번만 노에미 주변을 얼씬거리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신고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타케시는 학교에서 자기에게 인사해줘서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며 자신은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준석은 타케시에게 지금 너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노예미가 무서웠다고 느낀 것이고 상대가 그만해주기를 원할 때 그냥 본인이 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따끔하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타케시는 사과도 없이 알겠다고 하며 도망치듯 가버렸죠. 단순히 경고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같이 해준 준석이 고맙고 든든했어요. 저는 준석에게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준석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서 힘들어하다가 타케시에게 제대로 하고 경고도 못 주고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준석은 제가 무서워하고 힘들어해서 걱정했는데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는 어쩜 이리 착하고 듬직한 거죠? 준석만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건가요? 사실 저도 평소에는 프랑스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남의 일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석에게 도움을 받아보니 나니까 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토커 사건 이후로 준석과 저는 아주 가까워졌고 연락도 매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준석이 워낙 동안이라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석과 가까워지면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알면 알수록 한국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강의실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저희 세계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아주 크게 호통을 치신 일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정말 젠틀하시면서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내더라도 흔쾌히 받아주시고 다양한 토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교수님의 수업은 재미있고 수업 내용도 매번 흥미로워서 학생들에게는 정말 인기 많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기 시작할 때마다 교양 수업 신청 1순위예요.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강 신청 인원을 늘리고 큰 강의실로도 변경되기도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더 강의실에 학생들이 많았어요. 다음 수업 주제는 세계 음식 중 맛있었던 음식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들을 피드백하는 수업이니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보고서를 잘 쓴 학생들은 내용을 직접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며 피드백해주시고 좋은 부분과 좀 더 수정할 부분에 대해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해요. 저는 특히 피드백해주시는 수업이 정말 재미있어서 앞쪽 자리에 앉는데 제 바로 앞에 타케시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번에 준석이 경고한 이후로 피해 다녔는지 잘 볼 수 없었는데 꽤 오랜만이었죠. 수업이 시작하기 전부터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곧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수님은 저번 주에 제출했던 보고서들을 모두 흥미롭게 잘 봤다고 하시고는 그 중에 몇 개의 보고서는 모두 같이 공유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았고 개의 보고서는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듯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빔 프로젝트를 키셨는데 제가 제출했던 한국의 김밥에 대한 보고서가 보이더라고요. 저번에 한국의 김밥과 라면을 먹어보고 그 맛을 잊을 수 없었는데 마침 과제도 관련이 있길래 재미있게 조사하고 준석의 도움도 받아 작성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보고서였다며 처음 먹어본 음식이지만 본인이 조사도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인다며 주제에 대한 근거들도 명확하니 다들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며 기분이 좋아졌죠.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타케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모두들 무슨 일인지 쳐다봤어요. 우선 수업 도중에 벌떡 일어나는 학생도 없지만 오타쿠 같이 찌질한 타케시가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타케시는 한국의 김밥은 일본의 스시로를 베낀 건데 왜 한국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지더라고요. 강의실에 있는 모두가 수군거렸어요. 교수님은 타케시에게 김밥과 스시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했죠. 타케시는 두 개의 차이는 없고 사실 스시롤이 맞는 표현이라며 일본이 오래전부터 먹던 음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며 보고서를 잘 작성했던데 노에미 학생이 대답해보겠냐고 물으셨어요. 한국에 대해 많이 조사해봤던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김밥의 기원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김을 이용한 음식이라 스시와는 별개로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스시롤은 식초, 설탕, 소금으로 맛을 내지만 김밥은 참기름을 발라 고소한 향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스시롤은 주로 생선, 해산물을 사용하지만 김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 계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김밥의 기원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점, 맛과 재료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밥이 스시롤을 베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김밥이라는 고유한 전통 음식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봐야 볼 수 있어요. 제 얘기가 끝나지 무섭게 타케시는 더 흥분하며 마구 소리치며 말했어요. 김밥은 일본의 전통 음식인 스시롤에서 유래했다며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었고 특히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많은 걸 베꼈다며 주장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교수님의 표정이 매섭게 변했어요. 그렇게 화난 표정의 교수님은 처음 봤었죠. 그리고는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한국은 독립된 국가인데 지금 속국이나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무례하고 무식한 발언이라고 경고를 하셨죠. 타케시는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뿐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문화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모든 게 자기들 것이라고 여기는 게 의외로 아주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그럼 일본은 원래부터 한국의 것인 독도를 왜 계속 다케시마라고 하며 일본 것이라고 우기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강의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며 곳곳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죠. 교수님의 통쾌한 대답에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타케시는 계속 우기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자국의 역사 문헌과 고지도에 다케시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빡빡 우기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근거로 우기는 타케시를 바라보며 교수님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대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점령하면서 독도도 한국 영토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 막부는 도토리번의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을 확인한 결과 이들 섬이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기도 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독도는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으며 역사적 문헌과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일본 정부 자체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들은 타케시는 분한 표정이지만 교수님의 말에 주장할 근거가 없으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 독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한국의 역사와 독도라는 곳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준석에게도 오늘 수업에 대해 얘기했더니 독도는 한국 영토라며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준석 덕분에 한국이 궁금했는데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졌어요. 준석도 이제 파견 기간이 다 되어가서 곧 한국의 병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재활병원도 최신식 장비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저에게도 자신의 병원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와 공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물리치료를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괜찮아지시니 저희 가족들도 점차 안정되고 자리를 되찾아갔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진화된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배우고 한국으로 물리치료 인턴 프로그램을 경험하러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는 흔쾌히 좋다고 얘기하셨고 준석과 같이 간다고 하니 그럼 더욱 찬성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직 한국행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여름 가족 휴가로 다 같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고 한국행 티켓을 예매해뒀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준석과 시간을 맞춰서 한국에서 같이 독도도 가보고 서울 한강에 야간 산책도 해보고 한국 전통 음식들도 먹어보기로 했어요. 한국은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밤 늦게 돌아다녀도 안전하다고 하던데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김밥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나요? 한국에 가면 가족들이랑 준석과 함께 꼭 먹어볼게요. 한국에서 온 물리치료사 준석에게 아버지의 치료를 받다가 자신도 물리치료사가 되는 것을 꿈꾸는 여대생 노에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학생을 통쾌하게 참교육해준 교수님과 우리나라의 김밥이 일본 스시로를 베낀 것이 아니란 걸 알려준 프랑스 학생 노에미의 얘기를 들으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그리고 노에미 씨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준석과 사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잘 되었죠? 이번 여름에 오면 준석의 가족들도 같이 만나기로 했다고 하네요. 두 연인을 위해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기분 좋은 사연을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월드 생생튜브였습니다.